코드 블랙, 대상자 확보, 즉시 투입하라.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량 12대가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인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 그들은 단 3분 만에 병원 전체를 장악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비 바닥에는 만삭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5분 전까지 이 여자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위해 국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가 쥐고 있던 건 단 하나. 죽은 남편이 남긴 정체불명의 검은 카드. 택배 기사였던 남편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이고 그녀의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병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새벽 5시. 응급실 로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33세 임산부 정하은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양수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아기가.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촬영하려는 거였죠. 저기요. 임산부가 쓰러졌는데 왜 아무도 안 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창구 뒤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원무팀장 우명철. 45의 그 남자는 팔짱을 낀 채 하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없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돈은 나중에. 나중에요? 그 나중에가 언제죠? 여기 자선단체 아닙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에는 31,000원이 전부였어요. 열흘 전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하은은 비명을 삼켰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 하은은 이 카드가 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택배기사로 일했어요. 새벽마다 트럭을 몰던 평범한 남자.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카드를 숨겨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은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며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내밀었죠. 이걸로 해주세요. 우명철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게. 카드사 이름도 없네. 그는 카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불쌍한 척하면 공짜로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요. 우명철은 카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딱! 차가운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여긴 병원이지 구호소가 아닙니다. 경비원. 하은은 무릎을 꿇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 그게 발밑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하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나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아기가 지금 하은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경비원이 하은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긁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돈도 없이 왜 애는 가졌대. 요즘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힘들대. 하은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하은은 카드를 꽉 쥐었어요. 남편이 위급할 때 꼭 써야 한다고 했던 카드.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잠깐만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으로 기어갔어요. 무릎이 쓸렸습니다.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둬요. 오명철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하은의 팔을 잡으려 달려왔어요. 하지만 하은이 더 빨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어요. 삑!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승인 대기 중.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단말기에 쏠렸습니다. 1초, 2초, 3초. 오명철이 비웃듯 팔짱을 꼈어요. 어디 한번 보죠. 뭐가 나오나. 하은은 단말기 화면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남긴 이 카드.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해요. 4초, 5초. 단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삑삑.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습니다. 승인 불가. 하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는데, 오명철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죠? 역시 가짜잖아. 사기치려고 했네. 그가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찰 불러. 사기 미수로 신고해.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다시 하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일어나요. 경찰 올 때까지 저쪽에 앉아 있어요. 하은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산모잖아요. 일단 응급처치라도. 오명철이 눈을 부라렸어요. 김 간호사, 지금 내 할 일이나 해. 이건 원무과 소관이야. 하지만 시끄러워. 나가. 젊은 간호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입이었거든요. 팀장한테 찍히면 병원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래요? 산모가 저러는데 그냥 내쫓는다고요? 오명철이 쏘아붙였어요. 손님,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여기 사정 모르시잖아요. 사정?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무슨 사정이요? 경비원, 저분도 좀 정리해. 경비원이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있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하은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 응? 따뜻한 손이 하은의 등을 쓸어줬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차가운 곳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어요. 오명철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 청소나 하라고.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를 밀어내고 하은의 팔을 잡았어요. 끝이구나. 하은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대로 쫓겨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길바닥에서 낳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죽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말기 아래쪽에서 작은 적색 표시등이 한 번 깜빡였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원무과 데스크에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동시에 오명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당직실 전화도 울렸어요. 병원장실 전화도, 간호사실 전화도, 병원 전체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오명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새벽 5시에 병원 전체 전화가 동시에 울리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들렸는지 오명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네, 지금 응급실 로비에 확인 대상이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까지 하은을 깔보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명철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요. 그가 경비원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손 놔. 당장 손 놔. 네. 하지만 팀장님이 아까 닥치고 손 놓으라고. 경비원이 황급히 하은에게서 손을 뗐어요. 오명철이 창구를 박차고 나와 하은에게 달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 보듯 하던 남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였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의료진 부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은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았길래 저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요? 그때 로비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고 있었어요. 1대, 2대, 3대, 12대. 사이렌도 경광등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죠. 차량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팔에는 붉은 완장이 채워져 있었어요. 표정은 무감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병원 출입구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경찰이야? 군인이야? 저 완장은 뭐지? 하은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온 걸까요? 설마 자신 때문인 걸까요?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로비를 훑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하은에게 멈췄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은이 쥐고 있는 검은 카드를 한번 보고 하은의 얼굴을 보고 만삭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분 성함이 정하은 씨 맞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 확인합니다. 93년 5월 12일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확인 완료. 코드 블랙. 대상자 확보. 의료 지원 즉시 투입하라. 코드 블랙? 대상자? 하은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중 몇 명은 의료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나타났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들것 위로 옮겨졌죠. 산모 상태 확인. 양막 파수. 자궁경부 8cm 개대. 북만 임박. 수술실 준비. 전문적인 용어들이 오갔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하은 주위로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명철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원무팀장입니까? 네네. 산모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는 그냥 규정대로. 규정대로? 남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임산부가 쓰러져 있는데 쫓아내려 한 게 규정입니까? 오명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추후 조치가 있을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오명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은 들것에 실린 채 복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도윤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은은 손에 쥔 검은 카드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택배 기사였던 남편.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나가던 남편. 늘 피곤해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남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수술실 도착. 산모 이송. 들것이 수술실 앞에 멈췄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안심하십시오.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경례를 했어요. 마치 상관에게 하듯이. 임무입니다. 임무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구하는 게 임무라고요? 하은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번의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의료진의 목소리였습니다. VIP 프로토콜 가동. 최우선 보호 대상. 어떤 일이 있어도 산모와 아이를 지켜라. VIP요? 저를요? 하은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 밤이 지나면 평범한 택배기사였던 남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하은과 뱃속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숨겨진 진실도 함께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주변 소리를 들었어요.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 기계음,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액 올려. 태아 심박 확인. 분당 110. 정상 범위지만 빨리 꺼내야 해요. 하은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쥔 검은 카드만 꼭 잡고 있었죠. 도윤 씨. 하은은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아이 제발 살려주세요. 산모 의식 저하. 전신마취 들어갑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무언가가 팔에 주입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 그러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아기 울음소리. 하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으응, 응애.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린 거였죠. 아이 좀 보여주세요. 하은이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하은 옆으로 왔어요. 하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 주먹만 한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볼은 발그레했고 입술은 작은 앵두 같았어요. 예쁘죠? 3.2kg. 건강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볼을 만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 씨, 우리 아기예요. 하은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는 것도 첫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남긴 카드가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산모,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돌볼게요.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하은은 아이가 사라지는 문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은은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온 거였어요. 그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는 수액이 달려 있었고 손목에는 환자 인식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병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문 앞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 병원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문을 지키고 있었죠. 하은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 순간 배 아래쪽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부위였죠. 하은은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누웠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젯밤 오명철에게 대들었던 그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깨셨네요.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네. 조금요. 진통제 드릴게요. 수술 잘 됐어요. 아이도 건강하고요. 간호사가 수에게 뭔가를 주입했어요. 잠시 후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감사해요. 어젯밤에 저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하은이 말했어요.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겁이 나서.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간호사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쪽 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저쪽 분들. 하은은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점퍼의 남자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여자였어요. 단정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씨 맞으시죠? 네. 여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팀 소속 박서연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어요. 국가유공자, 유가족? 하은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네요. 박서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아이 이름은 정하셨나요? 아이 이름이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정해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서 이불 속에 누워 아이 이름을 고민했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하율이 어때? 여름 하늘처럼 맑고 밝게 자라라고. 하율, 강하율. 좋은데? 그치? 우리 하율이 빨리 보고 싶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하율이요. 남편이랑 미리 정해뒀어요. 그 순간 박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확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하율. 박서연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네. 아이 이름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름은 저랑 남편만 아는 건데. 박서연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정하은 씨, 남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남편이요? 택배 기사였어요. 새벽마다 트럭 몰고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박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몸조리가 우선이니까요. 박서연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유가족 보호기금 마이너스 지급 개시 확인. 이건 뭐예요? 남편분이 남기신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해 두셨더라고요. 하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의료비 전액 지원,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신원 비공개 보호, 긴급 상황 자동 개입.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전 특수작전 지휘관, 본인 생존 중 수령 거부, 사망 시 가족에게만 발동 요청, 특수작전 지휘관. 하은은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택배 기사였던 남편이 특수작전 지휘관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은이 중얼거렸어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남편분은 국가를 위해 일하셨어요. 다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족에게도요.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벽마다 나가던 남편, 늘 피곤해하던 남편, 오늘은 꼭 일찍 끝내자라고 메모를 남기던 남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거짓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진짜로 택배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요. 남편분은 마지막까지 두 분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두 분? 하은과 아이. 하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그 카드를 남겼는지, 왜 위급할 때 꼭 써라고 했는지.
남편은 과거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전역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도윤 씨,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그렇게 무거운 걸 혼자 지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몸조리 잘하시고 아이 얼굴 보러 가세요. 신생아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아, 그리고 박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어젯밤 산모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원무팀장 있죠? 오늘 아침에 정직 처분 받았어요.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분이 남기신 보호 시스템이에요.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문이 닫혔어요. 하은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 숨겨진 과거, 그리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둔 모든 것들. 하지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하나였어요. 아이 얼굴을 보는 것. 하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다 줬어요. 신생아실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문 앞에 경호원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작은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한 아기를 가리켰어요. 저기 맨 오른쪽이 하율이에요. 하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 평화롭게 잠든 모습. 하율아. 하은이 속삭였어요. 아빠가 널 지켜줬어. 아빠가 우리 둘 다 지켜준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아직 몰랐어요. 남편이 남긴 비밀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그 비밀이 풀릴 때마다 더 큰 진실이 하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신생아실 안에서 하율이가 작은 하품을 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율이는 신생아실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특수작전 지휘관.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매일 새벽 택배 트럭을 몰고 나가던 그 평범한 남자가. 하은은 눈을 감았어요. 남편과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하은이 일하던 편의점에 남편이 손님으로 왔었죠. 새벽 2시. 피곤한 얼굴로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던 남자. 많이 피곤하시네요. 하은이 말했어요. 남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배송 끝나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어느 날은 삼각김밥, 어느 날은 컵라면. 늘 피곤해 보였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밥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사이가 1년 만에 결혼까지 갔어요.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몸에는 흉터가 많았습니다. 어깨, 등, 옆구리. 하은이 물으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예전에 사고 났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흉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어떤 건 총상 자국 같기도 했고
어떤 건 칼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깊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잠을 잘 못 잤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나서 거친 숨을 몰아쉬곤 했죠. 괜찮아요? 하은이 물으면 남편은 억지로 웃었어요. 응, 그냥 꿈 꿨어. 자, 무슨 꿈이었는지 남편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단서였어요.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니, 숨겨야만 했던 거죠. 하은은 눈을 떴어요. 옆 탁자에 남편의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것들, 낡은 지갑, 휴대폰, 그리고 차 열쇠. 하은은 지갑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하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때 찍은 사진. 남편이 늘 지갑에 넣고 다니던 거였죠.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하은은 사진을 꺼내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하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 이걸 적어둔 걸까요? 왜 미안하다고 한 걸까요? 도윤 씨. 하은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정하은 씨, 면회객이 왔는데요. 면회요? 누가요?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하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요?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양가 상견례 없이 둘이서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남편을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품평하듯이. 당신이 도윤이 아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은은 움찔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이는 어디 있어요? 여자가 하은의 말을 끊었어요. 신생아실에 있어요. 그런데 딸이라면서요? 네. 여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죠. 도윤이가 죽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네. 아이까지 낳고. 하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윤이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요. 전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은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 택배기사인 줄만 알았어요. 특수작전이니 뭐니 오늘 처음 들었다고요.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열흘 만에 아이를 낳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가 직접 연락 끊었으니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전역하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아들이 결혼한 것도 아이가 생긴 것도 몰랐어요. 죽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왜 어머니와 연을 끊은 걸까요?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해요. 이게 뭔데요? 양육권 포기 각서.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키울 순 없잖아요. 하은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거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율이는 제 아이예요. 남편이 지켜주라고 남긴 아이예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박서연이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양육권 포기 각서? 산모한테 이런 걸 들이밀다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에요. 아닙니다. 정하은 씨와 아이는 국가보호 대상이에요. 누구든 이분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저희가 개입합니다. 여자가 박서연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죠. 할 말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여자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강씨 집안의 핏줄이에요. 여자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서연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저 사람 정말 시어머니 맞아요?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남편분 어머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박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분을 조심하세요. 남편분이 연을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이유죠?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양육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비밀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은은 신생아실 쪽을 바라봤어요. 하율아, 엄마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하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비밀이 풀릴수록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남자 3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였어요. 딱 봐도 군인 출신 같은 체격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정하은 씨 말씀드렸던 분들이에요. 남편분과 함께 복무했던 분들이요. 하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세 남자는 병실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마치 상관 앞에 선 것처럼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지휘관님 밑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김태현입니다. 지휘관님과 함께 12번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성재입니다. 지휘관님이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의 동료들, 함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남편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해요. 하은이 말했어요. 세 남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지휘관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듣고 싶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준혁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휘관님은 저희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 부대는 가장 위험한 임무만 맡았어요. 인질 구출, 테러 진압, 해외 교민 보호.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었죠. 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임무에서 지휘관님은 항상 맨 앞에 섰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부하들은 뒤에 세웠죠. 덕분에 저희 부대는 사망자가 가장 적었어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지휘관님이 구해주셨어요. 한 번은 총알바지가 되셨고 한 번은 폭발물에서 저를 밀쳐내셨죠. 그때 지휘관님 등에 파편이 박혔는데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의 등에 있던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때 생긴 거였구나.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지휘관님은 늘 그러셨어요. 부하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라고. 자기 하나 다치는 거랑 그 사람들 잃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남편이었구나. 겉으로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구나. 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지휘관님이 전역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한가운데 남편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은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휘관님은 저희 앞에서는 많이 웃으셨어요. 농담도 하시고 가끔 노래도 부르시고. 정말요? 하은은 놀랐어요. 남편은 집에서 거의 웃지 않았거든요. 미소는 지었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많이 지쳐 계셨을 거예요. 악몽도 많이 꾸셨을 거고요.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다 그래요. 임무에서 본 것들이 쉽게 잊히지 않거든요. 지휘관님은 그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하은은 남편이 밤마다 땀에 젖어 깨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악몽의 내용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전역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지휘관이었으면 계속 할 수도 있었잖아요. 세 남자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요? 네. 지휘관님이 전역하시기 직전에 어머니분이 부대로 찾아오셨어요. 난리를 치셨죠. 하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분이 지휘관님한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재벌가 후계자인데 이런 데서 뭐하냐고. 그러면서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면서요? 저희한테 돈을 주시려고 했어요. 아들이랑 연 끊으라고. 연락 안 받게 해달라고요. 하은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걸 여러분 앞에서요? 네. 지휘관님이 엄청 화나셨어요. 저희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분한테 말씀하셨죠. 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은 숨을 삼켰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연을 끊은 이유. 그게 이거였구나. 그 뒤로 지휘관님은 전역하시고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저희도 연락이 안 됐어요. 택배기사로 일하신다는 것도 몰랐고요. 성재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휘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찾아뵌 거예요. 사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하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와주셔서, 남편 이야기 해주셔서. 준혁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사모님, 저희가 들었어요. 어머니 분이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저희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지휘관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왜 어머니 분과 연을 끊으셨는지 법정에서 다 증언하겠습니다. 태영과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관님은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지휘관님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하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님 밑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23명이에요. 다들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어요. 23명이요? 네. 지휘관님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 모두 지휘관님한테 빚이 있어요. 세 남자가 하은에게 격려를 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어요. 지휘관님 가족은 저희 가족이에요. 세 남자가 병실을 나갔어요. 하은은 한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보호와 남편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하은의 편에 서 있었어요. 재벌가의 돈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 사람들의 진심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하은이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하은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드디어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하은은 하유리를 품에 안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작은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아가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하은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집이라고 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작은 원룸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갈 곳이 없었어요. 박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정하은 씨, 주거지 준비됐어요.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주택이에요. 지원주택이요? 네. 남편분의 공로로 제공되는 거예요. 서울 외곽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해요. 경호 인력도 배치될 거고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길을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하유리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박서연도 함께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은은 하유리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유라, 엄마가 잘할게. 아빠 못 가지.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요. 12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당분간 지내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평이면 충분했어요. 남편과 살던 원룸보다 넓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어요. 502호. 박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거실과 방 하나, 작은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벽은 하얗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기본 가구가 놓여 있었어요. 소파, 테이블, 그리고 아기 침대까지. 아기 용품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뒀어요.
더 필요한 건 말씀해 주세요. 하은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 박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이건 다 남편분이 만들어둔 거예요. 저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하은은 하유리를 아기 침대에 눕혔어요.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변호사가 방문할 거예요. 소송 준비 도와드릴 분이에요. 박서연이 나갔어요. 하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까지 왔어요. 하은이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겠죠?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하유리도 밤새 잘 잤어요. 새 집의 첫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윤정이에요. 박서연 팀장님께 연락받고 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윤정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정숙 씨 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요? 네. 어제 법원에 접수됐어요. 윤정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육권 이전 청구 소장. 원고 이정숙. 피고 정하은. 하은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어요. 소장에는 온갖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조모인 원고에게 양육권을 이전해야. 손이 떨렸어요.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은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대는 강성그룹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했어요. 변호사만 5명이에요. 5명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정하은 씨의 모든 약점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경제력, 학력, 직업, 주거 환경, 심지어 과거까지 다 조사할 거예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약점이라면 너무 많았습니다. 고졸 학력에 편의점 알바가 전부였던 경력.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요. 하지만요. 윤정이 말을 이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한테도 무기가 있어요. 첫째, 친모의 양육권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아요. 친조모가 양육권을 가져가려면 친모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해요. 결격 사유요? 학대, 방임, 범죄 경력 같은 거요. 정하은 씨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경제력 문제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까지. 법원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 경제력 문제는 상쇄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셋째. 윤정이 눈을 빛냈어요. 증인이 있어요. 남편분 동료들. 23명이 전부 법정에 서겠다고 했잖아요. 하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증언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정숙 씨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밝힐 수 있어요. 아들의 동료들한테 돈을 주려고 했던 것. 그게 법정에서 드러나면 이정숙 씨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윤정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재벌가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은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윤정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정숙 씨 측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하은 씨 과거를 조사하고 있대요. 뭔가 약점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하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 과거요? 네.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으세요? 하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숨기고 있는 것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은 이유. 그건 하은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법정에서 갑자기 터지면 곤란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정이 일어섰어요. 첫 번째 재판은 한 달 뒤에요. 그때까지 준비할 게 많아요.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윤정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정하은 씨, 저도 아이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저도 알아요. 최선을 다할게요. 문이 닫혔어요. 하은은 소파에 앉아 소장을 다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달 뒤에 재판이 시작돼요. 하은은 아기 침대로 다가갔어요. 하율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하율아. 하은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가 지킬게.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율이가 하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절대 지지 않을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이 밝았어요. 하은은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율이를 박서연에게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서울가정법원. 하은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긴 복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하은은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윤정이 하은을 맞았어요.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오늘은 첫 변론 기일이에요. 양측 주장만 듣고 끝나요. 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법정이었습니다. 정면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원고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차갑고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는 변호사 5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피고석에 앉았어요. 옆에는 윤정 변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어요. 지금부터 양육권 이전 청구 사건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양측을 번갈아 봤어요.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원고 이정숙은 피고 정하은에게서 미성년 자녀 강하율의 양육권을 이전받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학력은 고졸이며
전문 기술도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말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면 원고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강성그룹 회장 부인입니다. 충분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은을 쳐다봤어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반박하세요. 윤정이 일어섰습니다. 피고 정하은은 아이의 친모입니다. 법적으로 친모의 양육권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경제적 능력만으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윤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는 현재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 생활비, 교육비가 모두 지원됩니다. 경제적 문제는 없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국가의 시혜일 뿐입니다. 피고 본인의 능력이 아니죠. 그럼 재벌가의 돈도 원고 본인이 번 게 아니잖아요. 윤정이 받아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양측을 제지했어요. 양측 모두 진정하세요.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죠.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피고의 양육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올 게 왔구나. 피고는 과거에 가정을 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 정하은은 19살에 가출했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숨이 막혔어요. 그들이 조사한 게 이거였구나. 가족을 버린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또다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때 왜 집을 나왔는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윤정이 일어섰어요. 이해 있습니다. 피고가 가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판사가 물었어요. 윤정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물었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아이를 지키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윤정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는 19살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맞았고 어머니는 방관했습니다. 피고가 가출한 건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건 피고 측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있습니다. 피고가 18살 때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입니다. 갈비뼈 골절, 팔 골절, 얼굴 타박상. 의사 소견에는 학대 의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모는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피고가 연락을 끊은 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히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고 이정숙 씨야말로 양육 적격성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어요. 저희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고인 강도윤 씨와 함께 복무했던 분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채택합니다.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법정문이 열렸어요.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윤정이 하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드셨죠? 과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유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잘하더군요. 불쌍한 척.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아요? 하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안 져요. 하유리는 제 아이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두고 보죠. 시어머니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하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말했어요. 다음 기일이 중요해요. 증인들이 증언하면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네, 믿을게요. 하은은 법원을 나섰어요. 바깥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끝났어요.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느꼈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하유라, 엄마 기다려. 하은이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엄마가 꼭 이길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은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하은은 이번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원 앞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 태연, 성재. 그리고 그들 뒤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남편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준혁이 다가왔어요. 이분들 다. 네. 오늘 증언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지휘관님을 위해서.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3명. 전원이 왔습니다.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전국에서 모인 거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는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방청석에 남편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준혁이 나왔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어요. 증인, 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인 강도윤 지휘관님 밑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부지휘관이었습니다. 윤정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고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지휘관님은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위험한 임무에서 늘 맨 앞에 서셨고 부하들이 다치면 자기 일처럼 아파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대는 사망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고인이 왜 전역하셨는지 아시나요? 준혁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휘관님이 전역하시기 직전 어머니 분이 부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분은 저희한테 돈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한 명당 5천만 원씩 아들과 연락 끊게 해달라고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판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윤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부대 CCTV 영상입니다. 원고가 군인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이 영상 재생을 요청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젊은 군인들에게 봉투를 내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영상 속에서 돈을 거절하는 군인이 바로 저입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지휘관님은 이 일을 알고 엄청 화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분께 말씀하셨죠. 준혁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그 외에 원고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관님이 한 번 술 드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자신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사업을 키우라고요. 지휘관님이 거부하자 군대까지 찾아와서 동료들한테 돈을 뿌리려고 했고요. 준혁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휘관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사람이 없다고, 오직 돈과 이익만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도윤이 잘 되라고.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원고 진정하세요. 증인 신문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앉았어요. 윤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판사가 물었어요. 고인이 23살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원고가 그 여성에게 돈을 주며 아들과 헤어지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그 여성은 결국 협박에 못 이겨 고인과 헤어졌고 고인은 그때부터 어머니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당시 그 여성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받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윤정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원고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조종해왔어요. 아들의 연인도 쫓아내고 아들의 동료들도 매수하려 했고 이제는 손녀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강성그룹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다 지어낸 얘기예요. 증거도 없이. 윤정이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요?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남았어요. 윤정이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서 발견된 겁니다. 생전에 직접 쓴 메모예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고인의 필체 감정도 완료됐고 진위 여부는 확인됐습니다. 윤정이 메모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서류를 보고 알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할 때 임신한 적이 없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이 계속 읽었어요. 아버지의 원래 약혼녀를 쫓아내기 위해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결혼 후에는 유산했다고 둘러댔다. 나는 그 거짓말 위에 태어난 아들이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시 병원 기록을 조사했어요. 윤정이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원고 이정숙 씨는 결혼 당시 2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임신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요.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반면 결혼 2년 후 고인을 임신했을 때는 정상적인 산전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임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정이 판사를 바라봤어요. 원고는 거짓 임신으로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평생을 거짓말 위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들도 그 진실을 알고 연을 끊었습니다. 윤정이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진실보다 욕심이 앞서는 사람에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증인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고 그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하은은 멍한 상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정이 다가왔어요. 정하은 씨, 괜찮으세요? 네. 근데 남편이 저런 메모를 남겼는지 몰랐어요. 유품 정리하면서 발견됐어요. 남편분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진실을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정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재판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요? 네. 시어머니 측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판사님 표정 보셨죠? 원고 편이 아니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그때 준혁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저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준혁이 웃었어요. 지휘관님이 저희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다가와 하은에게 인사했어요. 하은은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봤어요? 하은이 속삭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하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 날이 밝았습니다. 하은은 하유리를 안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하유리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싸웠는지. 법원 앞에는 또 남편의 동료들이 서 있었어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결과 좋을 거예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들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은은 피고석에 앉았어요. 하유리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은이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하유라. 조금만 기다려. 지금부터 양육권 이전 청구 사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먼저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양육권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판사가 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피고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서 주거, 생활비,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양육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으로 원고의 양육 적격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과거 고인의 연인을 금전으로 회유하여 헤어지게 했고 고인의 동료들을 금전으로 매수하려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원고가 결혼 당시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점입니다. 병원 기록과 고인이 남긴 메모가 이를 증명합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는 진실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육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양육권 이전 청구를 기각합니다. 미성년 자녀 강하율의 양육권은 친모인 피고 정하은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땅! 판사가 의사봉을 내려쳤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사모님! 방청석에서 준혁이 소리쳤어요. 동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이 하은의 어깨를 안았어요. 축하해요. 해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율이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하은의 볼을 만졌어요. 하율아, 엄마가 이겼어. 이제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하은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어요. 평생을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 결국 아들도 잃고 손녀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어요. 하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 씨 봤어요? 하은이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지키라고 한 거 내가 지켰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이 하은을 둘러쌌어요. 사모님, 정말 축하드려요. 지휘관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은은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준혁이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약속 하나 할게요. 약속이요? 하율이가 자랄 때까지 저희가 삼촌 역할 할게요. 지휘관님 대신. 하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없이 자라면 힘들잖아요. 저희가 대신 놀아주고 어깨도 빌려주고 그럴게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모두 하율이 삼촌이에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율이가 작은 소리로 웃었어요. 마치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하율아, 봐. 삼촌들이 이렇게 많아. 하은이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빠는 없지만 아빠가 남긴 사람들이 있어. 우리 혼자가 아니야. 박서연이 다가왔어요. 정하은 씨,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 팀장님도 감사해요. 처음부터 도와주셔서. 저는 한 일이 없어요.
다 정하은 씨가 해낸 거예요. 박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하율이 키우면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요. 쭉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하은은 하율이를 안고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하은이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나를 살렸어요. 카드도 사람들도 그리고 하율이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하율이가 하은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입이 방긋 웃었습니다. 하율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하은이 아이를 안고 걸어갔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 위에서 하은과 하율이는 새 삶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잘했어, 하은아.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 가득한 봄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힘들었던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